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조사론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논리 전개 방법, 그러니까 추론 방법이죠. 연역법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귀납법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귀납법은 이제 연역법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특수한 사례,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 세계에 대한, 밑줄 볼게요. 관찰된 사실들, 우리가 연역법은 가설을 세워놓고 관찰을 통해서 검증해낸 것이 연역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귀납법은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관찰하는 것, 그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공통적인 유형을 발견해내서, 사례들의 공통적 유형 발견해서 이를 보편화시키는 추론 과정이다. 추론 논리 전개 과정은 동그라미 칩니다. 관찰하고 거기서 어떻게 추론하고, 그러니까 유형화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르는 게 귀납법이다. 그러니까 귀납법, 연역법, 연역법하고 귀납법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연역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은 항상 중력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논리적 추론을 할 때 이제 가설을 먼저 세워요. 어떻게 세우느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야. 그렇죠. 이게 가설이죠. 미래 예측적인 문장 검증을,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검증 방법을 통해서 검증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폭포도 가봤더니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저기도 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거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즉 가설을 세워놓고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을 입증해내죠. 즉 검증해냅니다. 그게 연역법인데, 귀납법은 그게 아니고 관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찰에서 시작돼요. 어떻게 되냐? 저기 봤더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네.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기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봤더니만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른다라고 하는 어떤 유형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유형, 패턴이라고 하죠. 이것이 보여져요. 그럼 이걸 갖고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다른 사례, 즉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사례만 내가 봐왔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즉 물이 거꾸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사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결론, 이것이 진리겠구나 해서 잠정적 결론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법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고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즉 다른 사례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 귀납법은 어떻게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연역법과 귀납법 사이에는. 이걸 이제 순환적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연역법의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이론은 연역적 방법으로 도출될 수 없고 그동안 관찰해온 사실들, 즉 귀납법으로 도출되어진다. 그러니까 귀납법은 사실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찰되어진 사실, 그 사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실 관찰되어지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귀납법이 추구가 되어지는데, 연역법은 이런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시작됩니까? 가설에서 시작되잖아요. 가설은 아직 입증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가설이라는 게 우리가 철학적 의미에서 연역법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전제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전제, 이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귀납법에서 이런 사실 개념을 여기다 대줘서,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귀납법은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귀납법은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연역법의 시작은 사실이 아니고 가설이죠. 뭐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귀납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서 전제가 되어지는 가설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의 가설은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론 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이해되시죠? 또한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반화는 이론을 다시 수정하고 또 새로운 이론이 새로이 수정된 가설을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순환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시험에 나올 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는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역법과 기납법은 서로 분리되어져서 적용되어질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순환적 관계다.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과학 공부합니다. 우리 과학의 종류가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자 또는 연구자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은 바로 뭔가요?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자연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 뭐 대표적인 자연과학 분야가 뭐가 있나요? 뭐 물리학, 그렇죠? 천문학, 뭐 생물학, 지구과학, 그렇죠? 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다 자연과학에 해당하죠. 자연과학은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그러니까 보편적 지식을 얻어내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들이 많죠. 공식이 많아요. 뭐뭐 하면 뭐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많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자, 사회과학은 그 연구의 대상, 기본 주체는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나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체계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 다양성,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사회과학은 그래서 어렵다. 뭘 일반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사회복지 조사론 역시도 뭐다? 대표적인 사회과학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과목도요. 그래서 개념, 인간의 행동 및 인간이 만들어오는 사회현상, 그러니까 문화체계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의 분야다. 특징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관, 윤리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습니까? 예, 변수들도 많다라는 거. 자, 사회과학의 세 가지 패러다임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무진장 잘 나온다. 엄청나게 잘 나온다. 자,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적 사회과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다시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증주의, 그 다음 이제 해석주의, 그 다음 비판적 사회과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자, 잘 보십시오. 실증주의를 다른 말로 경험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회과학 역시 자연과 같은 객관적 실제, 즉 법칙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실증주의 연구가들 또는 조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자연과학의 조사 방법이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표준화된 과학적 절차, 분석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조사하려고 하고 양적 조사를 통해서 일반화를 추구하고 적응수의 표본을 통해서 현상을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다. 자,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하려고 합니다. 자, 해석주의는 반실증주의, 실증주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표준화된 과학적 절차 및 분석 도구의 한계를 주장하고 현상에 대한 조사자의 직접적인 이해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일상적인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즉 주로 언어인데요. 주관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탐색하고 질적 조사를 통해서 현상의 해석을 추구합니다. 무슨 조사? 질적 조사. 조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하고. 자, 비판적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이걸 다른 말로 갈등 패러다임, 또 임퍼먼트 패러다임, 옹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회 변화가 조사 목적이다.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이제 역량 강화라는 뜻이에요. 예, 그 양적 질적 조사를 모두 쓴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자, 실증주의하고 해석주의는요 아주 순수한 지식을 얻고 싶다는 목적하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을 얻고 싶다. 우린 지식 얻고 싶어. 지식 얻는 게
지식을 얻고 싶은 게 이 실증주의 해석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지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은 지식? 그래, 순수한 지식. 그래, 그건 좋은데 이 지식이 우리 인간한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지? 어떤 도움이 돼 도대체? 즉, 이 사람들은, 이 비판적 사회과학은 순수한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인간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 하에서 조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순수합니다. 학문하는 거야, 말 그대로. 학문하는 겁니다. 학문을 닦죠. 화장실에서. 농담이고요. 자, 이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은 아니다. 그런 순수한 지식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진짜 우리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어지느냐, 이 사회를 어떻게 더 좋게 바꿀 수 있느냐에다 초점을 둔 게 바로 이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실증주의는 뭘 하느냐? 실증주의라는 것은, 자 보세요. 실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겠다는 겁니다. 실체를 증명해내겠다. 자, 이런 거죠. 한번 봅시다. 우리 장미꽃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 자, 전 세계에 있는 장미꽃을, 어떤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통치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통치자 왕이, 자, 전 세계에 있는 장미꽃을 다 이 자리에다 모아갖고 와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랬더니 그 명을 받아가지고서 전 세계의 장미꽃을 한 송이도 안 빼놓고서 다 그 자리에 모았어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미꽃을 다 갖고 와서 한 자리에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전 세계 장미꽃이 1억 송이라고 합시다. 1억 송이. 뭐 더 많겠지만 그냥 1억 송이라고만 해요. 1억 송이라고 했었을 때 9,999만 9,999송이, 즉 한 송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미꽃은 봤더니만 전부 다 빨간색이야. 장미꽃의 색깔이 무슨 색?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레드야. 자, 반면에 하얀색 장미꽃, 화이트가 하나 딱 있어요. 화이트가 있습니다. 자, 실증주의자들은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통계적, 수치적, 수리적 관념을 가지고서 조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사 연구 방법을 우리는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 무슨 연구? 양적 연구. 자, 양적 연구는 뭐 하는 거냐? 조사의 대상의 성질을 확률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수치적으로, 또 다른 말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반화시켜버려요. 일반화. 뭐뭐는 뭐뭐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일반화된 거죠. 이해되나요? 자, 지금 장미꽃이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있는데 전 세계 장미꽃 중에서 붉은색 장미꽃이 9,999만 9,999송이고 하얀색 장미꽃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을 때 이 실증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확률적으로 그것을 확률적으로 정립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 분의 1, 그러니까 하얀색 장미꽃 한 송이는 확률적으로 1억 분의 1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억 분의 1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폐기시켜버리고 뭐라고 시켜버리냐, 이 한 송이 장미꽃은 안 봐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장미꽃은 어떻다? 레드, 빨간색이다 라고 일반화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모든 장미꽃은 빨간색이다 라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게 실증주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증주의자들의 연구 방향은 어디에 있다? 실증주의들의 연구 방향은 일반화에 있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확률이나 통계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양적 연구를 추구합니다. 이해되죠? 자, 이 사람들은요, 논리적 추론 방법으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연역법이라는 걸 써요. 연역법 우리 배웠죠? 일단은 뭐합니까? 가설을 세워놓은 가설 하에 어떻게 입증을 해나가요. 그 가설을 검증, 입증해 나갑니다. 그게 실증주의 연구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해석주의는 뭘 얘기하느냐면, 자, 봐요. 1억 송이 중에서
이력송이 중 요 하얀색 화이트 장미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양쪽 연구가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석주의는 why 왜 하얀색 장미꽃이 존재하지? 그 하얀색 장미꽃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 없지만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게 바로 해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해석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연구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를 씁니다.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고 현상에 대한 말 그대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하얀색 장미꽃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를 연구합니다. 그게 바로 해석주의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둘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뭐다? 그냥 순수하게 지식만 얻고 싶은 거예요. 아, 장미꽃이 빨갛다라는 거 알고 싶은 거고, 해석주의자들은 뭐예요? 왜 하얀색 장미꽃이 있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은 야, 장미꽃 빨갛고 하얀색 장미꽃이 왜 존재하는지, 그게 도대체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질적 연구고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 간에 어떤 연구 방법이든지 그 연구해낸 결과물이 어떻다, 우리 인간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인간을 위한 학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등 패러다임이라 해서 세상을 갈등적 관점으로 봐요. 갈등적 관점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자,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세상이 더 리치,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되죠. 그래서 더 리치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이 연구 조사한 그 결과물이 누구를 위한 것? 이 더 푸어들의 삶의 발전에, 삶의 향상에 기여를 해야만 한다. 그게 바로 이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등주의적 관점으로 본다. 둘 사이에 대립,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푸어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는 연구한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임파워먼트 패러다임, 임파워먼트를 역량 강화라고 했죠. 역량 강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죠. 역량.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고 아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좋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걸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량, 더 푸어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옹호 패러다임이라고 말을 쓴 거는, 자, 옹호라는 말, 우리 실천론 시간에 옹호라는 말 들어볼 건데, 옹호를 다른 말로 대변 또는 변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약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걸 옹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푸어를 위해서, 즉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서 더 푸어, 가난한 자들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하고 연구한다. 그게 비판적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실천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비판적 사회과학 정리됐죠? 이렇게 세 패러다임이 있다. 우리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만히 둘러보면은 이 세 가지적 요소 다 있지만 이 비판적 사회과학적 성격이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죠. 뭐냐면 세상을 바꿔놓자, 세상을 개혁시키자, 좋게 만들자라는데 이 학문이 사용되어진다는 게 보편적 의식이에요. 자, 이제 과학 철학을 공부합니다. 이제 또 철학 나왔어요. 철학. 자, 철학. 자, 보면 논리실증주의라는 말이 등장하죠. 논리실증주의. 자, 과학 철학이 뭐가 나오냐면 논리실증주의, 그 다음에 반증주의, 과학적 혁명론,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요. 다시 논리실증주의, 반증주의, 그 다음에 과학적 혁명론, 세 개가 있다. 이게 보통 과학 철학의 3대 패러다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사회과학의 3대 패러다임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적 사회과학인데 과학 철학의 3대 패러다임은 논리실증주의, 반증주의, 과학적 혁명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논리실증주의라는 건 뭐냐? 과학의 논리적 분석 방법, 연역법, 귀납법을 철학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상,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한다. 형이상학적인 프로토콜 명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관찰을 서술한 명제만을 논리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형이하학적.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봐요. 실증주의가 좀 더 고도화되어진 것을 이제 논리실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철학 아시죠? 철학과 나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자, 철학의 분야가 많죠. 네, 철학의 분야가 많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 일반적인 분야면은 형이상학, 형이하학, 논리학, 그렇죠. 그 다음에 미학.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미학, 논리학,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것들이 철학의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야 그 중에서 형이상학이 있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현상들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어떤 걸 배웠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화 시켜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과학적 오류를 만들어 버린다고 앞에서 공부하셨었습니다. 신비화 오류 기억나시죠? 루빈하고 바비 얘기.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신이에요. 신. 신. 하나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서 검증할 수 없는 대상을 연구하는 것.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 이해되나요? 자, 반면에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건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물체화되어져 있는 것, 즉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들, 즉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논리실증주의는 뭐 얘기하면요, 이 실증주의자들은 세상의 모든 대상을 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거 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형이 상학적인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시키겠니? 형이 하학적인 것, 즉 유물적인 것만 어떻게 일반화가 되지 않니? 그렇죠. 즉 봐요. 형이 하학적인 것,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 우린 뭐 하자? 그것만 연구하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로토콜 명제라는 걸 세워요. 다시 뭐라고? 프로토콜 명제.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조사의 주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대상이 다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뭐다? 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한 이런 형이하학적인 것들만 명제로 삼자.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는 무슨 신연구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그걸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형이하학적인 프로토콜 명제만을 논리적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논리실증주의 하면은 프로토콜 명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반중주의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허위화 가능성, 허위화, 거짓말 가능성이 되죠. 거짓말이 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학자 이름도 기억하십시오. 칼 포퍼라고 해요. 칼 포퍼. 이 사람이 과학적 발견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자기 저서에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반중주의. 자, 과학은 기존 이론이나 가설의 모순을 입증할 사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연역적 방법을 기초로 반증되는, 이걸 이제 허위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서 합당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 이론이나 가설은 반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론이나 가설은 반증 시도를 극복하면서 발전돼서 점점 더 우수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가설 예를 들어볼게요. 가설은 7월 에큐레이션 프로그램은 모든 노인의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런데 반증법에서는
직접적 증명이 아니라 반증 시도를 통해서 가설이 설득력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더 우수한 가설로 대체돼서 어떻게 우울증 노인 집단 내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 후 우울증이 감소하지 않는 노인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모든 노인의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시켜 버렸죠. 양적 연구가들이. 그런데 자, 반중 주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샘플을 찾아내는 거야. 즉 반증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반증거리를.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치료 우울증 노인 집단 내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 우울증이 감소해진 노인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면 이 가설은 어떻게 되지? 치료 레크레이션이 모든 노인의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바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죠? 가설이 점점 가공되어지면서 발전되어지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우울증 감소에,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의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증되는 사례 하나가 등장함으로써 이거 모든 노인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중에서 몇 %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라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실 또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즉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반증되어지는 사례를 자꾸자꾸 발굴해냄으로써 지식은 다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반중주의예요. 점진적이라는 말 지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만일 반증 가능성이 없으면 이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대놓고서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과학적 혁명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이 과학적 혁명론은 사실 이 반중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토마스 쿤이에요. 이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번역 잘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쿤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범례, 다른 말로 범례라고 하죠. 여러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모범적인 해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인데 조금 쉽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과학자들 또는 조사자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에요. 즉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죠. 예, 그게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패러다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과학자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 토마스 쿤이 과학적 혁명이란 얘기를 합니다. 혁명. 여러분, 우리가 칼 포퍼 같은 경우에는 반중주의에서 지식은 반증되어지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진다고 얘기한 것에 반해서 이 혁명론의 토마스 쿤은 그렇지 않다. 혁명이라는 건 뭐죠? 일순간에 와장창 벌어져서 완전히 바꿔놓는 게 혁명이죠.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단계 봅시다. 우리 표를 보면요.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그 다음에 과학적 혁명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어요. 자, 봐요. 전과학이 뭐냐? 과학자들에 의해 합의된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이전의 단계. 다시 한번. 과학자들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에서 합의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전과학이라.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천동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천동설 얘기하기 전에 그게 이제 최초의 우주관이었었죠. 천동설이, 그죠?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주관을 전과학이라고 해요. 즉 뭔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게 과학자 또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입증되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야 세상은 뭐 이런 거야, 하늘에 별은 떠 있어, 그렇죠? 그게 전과학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상과학이 등장합니다. 정상과학은 자,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상과학을 성립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확립하는 주체는 과학자들입니다. 자, 형성된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단계, 과학적 진리는 시대 및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자, 보면 얘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한 천동설이 당시에 모두에게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정상과학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과학은 과학이 아니야. 이해되죠? 왜? 과학자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과학은 그것이 진리건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건 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고, 그렇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라고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야,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가는 그때가 바로 정상과학의 시점이에요. 자, 그때 위기가 옵니다. 뭐냐? 기존 패러다임, 즉 정상과학에서 만들어졌던 패러다임 가지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자꾸 보여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공부하셨던 칼 포퍼의 반중주의에서 일반화되어진 사실을 반박하는 새로운 반증거리들이 등장한다라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상과학에 대한 불신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야, 천동설, 하늘의 정상과학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그렇죠? 이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하늘의 별은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자꾸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자꾸 증명이 되어지는 거야.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등등등,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보면 많은 천문학자들의 조사의 결과 천동설의 오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과학적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위기 이후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됩니다. 즉 정상과학 때 만들어졌던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자, 기존 정상과학에서 형성된 지식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급진적이죠. 급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누적성을 부정합니다. 한꺼번에 싹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죠. 뭐냐? 천동설 없어져 버리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확립되어지죠. 그러면서 천동설은 완전히 폐기되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요,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 얻어진 지식이라는 것은 영구불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변화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식 체계들은 어떻게 누적되어져서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새로운 정상과학,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다 폐기돼 버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패러다임의 우월을 비교할 객관적 기준 따위는 없다. 무슨 소리지? 누적되어져서 이때가 더 좋았어, 이때가 더 나빴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저 그 시대에 합당한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그 시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면 그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순서 어떻게 됩니까? 전과학이 있고 정상과학, 그 다음 위기,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정상과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상과학으로 다시금 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비판.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식의 누적성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칼포퍼 같은 경우에는 지식은 자꾸 어떻게 돼? 새로운 사례가 발견되어지면서 자꾸 변화되어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 지식에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마스 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식의 누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의 폐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폐기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토마스 쿤은 좀 무시를 했고요. 한 시대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혁명적이지 않고 점진적일 수도 있다. 이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칼포퍼의 얘기입니다. 그죠? 혁명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얘기만을 누가 했다? 이 아저씨가 했다. 토마스 쿤이 아주 유명한 학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과학적 혁명 해서 과학적 혁명론, 그 위에 반중주의, 논리실증주의, 이것을 일반적인 3대 과학 철학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다음 시간서부터 사회과학에서의 조사윤리부터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 교재
이 교재를 중심으로 제 강의를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행복한 모습 만나 뵐게요. 감사드립니다.